전쟁이 났어요. 그것도 진짜 전쟁이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스라엘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그 길이 지금 멈춰 있어요. 수많은 분들이 공포에 질려서 매도 버튼에 손을 올려놓고 계시죠. 그런데요, 역사는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순간에 시장은 오히려 올랐다고요.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30년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뉴스 보기가 두렵지 않으신가요? 스마트폰을 켜면 미사일, 폭격, 봉쇄 이런 단어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순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건 아닐까? 지금 다 팔아버려야 하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불안을 그냥 없애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냉정하게, 더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요, 공포가 가장 클 때, 가장 큰 실수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네 가지예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둘째, 역사 속 전쟁 국면에서 시장이 반복해온 이상한 패턴의 정체. 셋째, 지금 이 순간 시장의 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넷째, 이 국면에서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실전 원칙이에요. 뉴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시장의 속사정을 오늘 데이터로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단 한 척도 없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전쟁이 발발하기 전날 하루에 약 50척의 유조선이 이 해협을 통과했어요. 전쟁이 시작된 다음 날 3척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단 한 척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블룸버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송량이 95% 이상 급감했다. 약 300척의 유조선이 인근에 묶여 있다. 그 300척 안에 대한민국 선박도 들어 있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이 40척이에요. 우리 선원만 180명이 넘습니다. 한 선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배에서 100m 거리에 폭격이 떨어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어요. 이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에 있는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불과 34km예요.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납니다. 하루로 치면 약 2천만 배럴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를 수출하는 핵심 통로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길이 막히는 순간 네 가지 충격파가 연쇄적으로 터져요. 첫 번째 충격은 유가예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두바이유는 전쟁 직전 배럴당 71달러였어요. 불과 열흘 만에 90달러 코앞까지 치솟았습니다. 장중에는 브렌트유와 WTI 선물이 12에서 13%까지 급등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호르무즈 봉쇄가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최대 108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어요. 두 번째 충격은 물가예요.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트럭이 움직여야 마트에 물건이 들어오고 배가 움직여야 공장에 원자재가 들어오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2021년 국제 유가가 급등했을 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7%를 넘어섰어요. 4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금리예요.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져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충격은 주가예요. 금리가 녹대 유지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납니다. 소비가 주면 기업 실적도 나빠지고요. 유가, 물가, 금리, 주가. 이 네 가지 충격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 열린 미국 증시가 소폭 올랐어요. 전쟁이 터진 날 미국 S&P 500은 6,8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락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증시는 더 충격적이에요.
자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텔아비브 증시는 전쟁 발발 다음 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A35 지수가 4.61% 상승했어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전쟁 초기 이틀 연속 역대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월 5일 단 하루 만에 490포인트가 폭등했어요. 9.63% 상승, 코스피 역사상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장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논리가 작동하는 걸까요?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말하는 30년의 패턴을요.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이후 수개월간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유가는 치솟았고 공포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S&P 500은 고점 대비 약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1991년 1월 17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이라크 공습을 시작한 바로 그날 시장은 오히려 급반등했어요. 공습 개시 당일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에 4.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1년 뒤 S&P 500은 침공 당일 대비 13.66% 올라 있었어요.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바그다드 공습을 시작하자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했어요. S&P 500은 이라크전 공포로 만들어진 2003년 3월 저점에서부터 2007년 고점까지 무려 96% 반등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두려워서 팔았던 투자자는 3년 가까운 상승장을 통째로 놓쳤어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침공 당일 코스피는 2.60% 하락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나스닥이 3.34%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도 하루 만에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어요. 공포에 팔았던 사람이 다음 날 더 비싸게 다시 사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과거 주요 지정학적 위기 수십 건을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지정학적 충격 발생 후 S&P 500은 1개월 뒤 평균 2% 상승, 6개월 뒤 평균 6% 상승, 그리고 12개월 뒤 평균 8%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1973년 율키프르 전쟁처럼 오일 쇼크가 동반됐을 때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의 데이터가 반복해서 보여준 이 패턴만큼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일까요? 왜 전쟁이 터지면 오히려 오르는 걸까요? 시장은 악재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악재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상황,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그 상태에서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먼저 반영해요. 공포가 숫자보다 먼저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원유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세계 경제가 마비되면 내 자산이 반토막 나는 건 아닌지, 이 모든 최악의 상상이 실제 숫자보다 먼저 시장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불확실성이 걷히기 시작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안개 속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확실한 현실로 바뀝니다. 시장은 그제야 계산을 시작해요. 막연한 공포가 계산 가능한 리스크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바닥을 짚고 돌아섭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역설이에요. 월스트리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에 팔고 사실에 사라. 전쟁 국면에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시장의 돈은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시장의 돈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동합니다. 어디서 빠져나가고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역사는 꽤 일관된 패턴을 보여왔어요. 먼저 돈이 빠져나가는 쪽부터 살펴볼게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항공과 운송 섹터예요. 유가가 오르면 연료비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국제 유가가 2배 이상 급등하자 미국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은 그해 대부분 적자로 돌아섰어요. 지금 우리 항공업계도 유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소비재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원재료비가 함께 오르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지갑이 닫히고 소비가 위축되죠. 고밸류 기술주도 압박을 받아요.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기술주 특성상 밸류에이션이 흔들립니다.
2022년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을 때 나스닥이 한 해에만 약 33% 빠진 것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어딜까요? 소름 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패턴이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전쟁 국면에서 가장 뚜렷한 강세를 보인 곳은 방산 섹터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항공우주 방위산업 지수는 이후 수년간 크게 상승했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각국의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그 수혜가 방산 섹터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방산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 이란 전쟁 국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K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순간이에요. 에너지와 원자재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수록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도 주목받아요. 걸프전 기간 금 가격은 약 10% 상승했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전후에도 금은 꾸준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단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을 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자금 이동의 패턴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같은 전쟁 국면이라도 당시의 금리 수준, 경기 상황, 지정학적 맥락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턴을 아는 것과 그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시장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결국 실전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나리오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멈추는 상황을 말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미국이 겪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당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때 연 14%를 넘어섰어요. 반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주식시장은 1970년대 내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이번에도 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해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봉쇄는 현실이지만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미 해군의 호르무즈 개방 작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가 맞물려야 해요. 셋째,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다시 공격적으로 올리는 상황까지 겹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있어요. 중국입니다. 이란의 우방국이면서도 그간 이란산 원유를 우회 수입해온 중국이 지금 이란과 조용히 별도 협상을 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어요. 중국 소유 선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 게임이 전쟁의 배경 뒤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공포에 휩쓸리지 말되 최악의 가능성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 그게 지금 이 순간 냉철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전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전쟁이 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두 가지 실수 중 하나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공포에 질려 전부 팔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등을 확신하고 한 번에 전부 사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내가 팔고 나면 오르고 내가 사고 나면 더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다들 아시나요? 전쟁 국면의 시장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10% 폭락하고 다음날 10% 폭등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지금 코스피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틀 연속 역대 최대 폭락, 그 다음날 역대 최대 폭등. 이런 장세에서 한 번의 판단으로 승부를 보려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분할 매수예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절대 한 번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순서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 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 한 번에 넣지 마십시오. 여러 번에 나눠서 시장이 추가로 빠질 때마다 순서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고점의 전부 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면서 심리적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요. 두 번째 원칙, 내 돈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십시오. 1년 안에 써야 하는 돈이라면 지금 이 변동성 장세에 절대 투입하지 마세요. 전세 보증금, 의료비, 생활 예비금, 이런 돈은 시장에 넣는 순간 리스크가 됩니다. 3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돈만 시장에 넣으셔야 해요. 전쟁 국면에서 단기 자금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건 폭풍 속에서 돛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잘 잡아도 폭풍이 배를 뒤집어 버리면 끝이에요. 투자 원금을 지키는 것, 그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세 번째 원칙, 자신만의 숫자 기준을 만드세요. 막연하게 빠지면 사야지는 가장 위험합니다. 숫자로 기준을 정해두는 거예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 에너지 관련 비중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한다. 코스피가 현재보다 10%더 빠지면 분할 매수를 추가로 집행한다. 이렇게 미리 조건을 정해두면 시장이 흔들릴 때 감정이 아니라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공포가 극대화된 순간에 냉정하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투자자. 그 사람이 결국 이 국면에서 살아남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원칙이 수익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시장은 언제나 예상을 벗어나고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칙 없이 감정으로 움직이는 투자자와 기준을 세우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투자자,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살아남는지 역사가 이미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 180여 명이 있습니다. 배에서 100m 거리에 폭격이 떨어진다는 그 공간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전쟁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가 지수도 아니고 유가 차트도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해요.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낸 무기가 지금 세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의 이름이 전 세계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30년 전 우리는 전쟁 후 세계 경제의 하청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나면 세계가 대한민국을 찾아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힘이에요. 두렵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뉴스는 매일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버티고 있던 사람이 결국 살아남았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어두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있어요. 전쟁이 현실이 된 순간부터 막연한 공포는 계산 가능한 리스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배치의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차이가 이번 국면의 결과를 가를 거예요. 오늘 짚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가, 물가, 금리, 주가로 이어지는 연쇄 충격은 이해해야 해요. 둘째, 역사는 반복됩니다. 전쟁 발발 후 불확실성이 걷히는 순간 시장은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는 것을요. 셋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동해요. 어디서 빠져나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원칙이에요. 분할 매수, 돈의 성격 구분, 숫자 기준 설정,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에 오래된 말이 있어요. 강세장은 비관론 위에서 태어나고 낙관론 위에서 자라나며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 지금은 비관론이 가장 짙은 시간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역사는 이미 수십 번 보여줬어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경제 뉴스, 심층 분석이 필요한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를 뒤지고 팩트를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 확실한 해답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돈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